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국내외에 주요한 뉴스가 좀 많아서 네 가지를 한번 좀 간략하게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뉴스를 묶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서 연찬회를 열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국민의힘 당선인들 이제 국회의원이 됐죠. 국회의원들 108명과 이 연찬회에 3년 연속해서 윤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지난 일은 모두 잊고 이제 앞으로 한 몸이 돼서 똘똘 뭉쳐서 뼈 빠지게 일하자라고 했습니다. 맥주도 한 잔씩 돌렸습니다. 술 마시면 안 된다. 연찬회에 술 마시다가 언제나 또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자신이 비난을 받더라도 단결의 목소리를 높이는 곳이니까 맥주를 한 잔씩 돌렸습니다. 그리고 단결을 외쳤습니다. 108명이 정말 똘똘 뭉쳐야 하는데 문제는 192석 거대 야당의 공격, 무차별 공격입니다. 탄핵을 노리는 조기 대통령 선거를 노리는 이재명 조국의 무차별 공격입니다. 이 공격에 맞서서 뾰족한 전략 전술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뭉치자, 우리 하나가 되자라고 해서 하나가 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모두가 하나가 되라라고 한다고 해서 108명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나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도부입니다. 리더십입니다. 이제 전당대회가 8월 초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준비가 착착 진행이 됩니다. 어떤 리더십을 만들어낼 것이냐, 누가 당대표가 될 것이고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황우여가 최근에 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황우여 위원장만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들, 그러니까 지난 총선에서 떨어진 젊은 층을 중심으로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단일 지도 체제죠. 국민의힘은 최고위원들과 당대표를 분리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이 당대표에게 사실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단일 지도 체제다 이렇게 부르죠. 과거에 10년, 십수년 전에는 집단 지도 체제도 있었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함께 뽑습니다. 그래서 이 표 순서에 따라서 당대표가 되고 2위 최고위원, 3위 이런 식으로 집단 지도 체제를 한 적도 있습니다. 단일 지도 체제를 할 것이냐, 집단 지도 체제를 할 것이냐, 집단 지도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 당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좀 강력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단 지도 체제가 낫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우여답게 이걸 좀 적당히 섞어서 절충형으로 하자. 하이브리드 절충형으로 하자. 집단 지도 체제, 단일 지도 체제. 국민의힘은 모두 다 해봤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우여가 이걸 적당히 섞어서 절충형으로 하자. 전부 다가 아니고 한 3명까지. 그러니까 이 당대표 선거에서 1등을 하는 사람은 당대표가 되고 2등, 3등 정도는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해서 그 다음 나머지 이제 최고위원 경선에서 또 최고위원들을 뽑는 이런 절충형이 어떻느냐 검토를 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또 역시 경선 룰입니다. 당신 100%냐, 민심을 어디까지 섞을 것이냐, 이것도 지금 고민을 해보자.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현안입니다. 국민의힘을 똘똘 뭉치게 만드는 리더십은 과연 뭐냐? 당신 100%냐, 현재대로 단일 지도 체제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집단 지도 체제 이거 거의 잘못되면 봉숭아 학당입니다. 이게 무슨 이 말 저 말 다루고 당이 하나로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단일 지도 체제로 왔던 것입니다. 다시 바꾼 것인데 물론 제도가 모든 걸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또 사람에 따라서 이 제도 운영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단일 지도 체제가 맞습니다. 강력한 리더십. 지금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굉장히 포용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집단 지도 체제가 더 낫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단일 지도 체제가 낫지 않느냐, 이 전체 아무리 이 넓은 스펙트럼을 다 포용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단일 지도 체제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것입니다. 한동훈, 유승민, 원희룡 뭐 이렇게 1, 2, 3위를 차지를 했다. 그래서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고 2위로 유승민이 최고위원이 되었다. 2위 최고위원, 서열 2위입니다. 이건 뭐 당이 물론 잘 갈 수도 있습니다. 한동훈이 또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원희룡이 또 발휘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위험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일 지도 체제로 해서 전체의 리더십을 하지 못한다면, 이 똘똘 뭉쳐 내지 못한다면 뭐 집단 지도 체제를 한다라고 해서 더 나아질 게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당히 단일 지도 체제가 문제가 있고 황우여의 말대로 또 경선에서 이 전당대회 흥행이 되려면 많이 또 출마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단일 지도 체제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이고요. 경선 룰 마찬가지입니다. 민심을 외면하느냐, 뭐 당심으로만 당대표를 뽑으니까 민심이 고개를 돌린다. 뭐 그래서 또 적당히 뭐 30%, 50%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대표는 당원들의 뜻으로 뽑는 것이 원칙입니다. 100% 당심이 원칙입니다. 뭐 이렇게 정치권이 뭔가 이렇게 주장이 나오면 뭐 안 되겠다 싶으면 적당히 이렇게 물타기를 해서 절충형, 참 뭐 듣기는 좋습니다. 절충형, 하이브리드, 요새는 또 하이브리드죠. 하이브리드가 대세죠. 자동차도 그렇고요. 그런데 원칙은 당신 100%입니다. 원칙은 단일 지도 체제입니다. 뭐 한동훈도 이제 전당대회에 뜻이 있고 유승민, 나경원 모두 뭐 뛰고 있습니다. 윤상현도 그렇고. 이럴 때 원희룡도 이제 목소리를 낼 때가 됐습니다. 원희룡도 자기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은 뭐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말 그대로 똘똘 뭉치기 위해서 모두가 나서야 할 때다 라는 부분도 곁들여서 지적을 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검사에 대해서 탄핵을 했죠. 지난해에. 안동완 검사입니다. 소위 그 간첩 조작 사건 유우성입니다. 이 서울시에 유우성에 대해서 이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다. 그런데 안동완이 이 유우성에 대해서 보복 기소를 했다라는 논란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이미 받았던 대북 불법 송금, 이 부분을 기소를 한 것은 보복 기소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게 10년이 더 된 이야기입니다. 2014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갑자기 지난해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 안동완 검사를 끌고 와서 사상 처음으로 안동완 검사 탄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헌법재판관 가운데 9명 가운데 5명이 이 탄핵은 문제가 있다. 이 탄핵할 정도의 법률 위반한 것이 없다라고 해서 기각을 시켰습니다. 탄핵을 거부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제는 좀 제대로 위상을 잡았다라고 보입니다. 뭐 보수, 진보 이렇게 가르기도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일단은 5명은 이제 확보가 되었다. 5명만 찬성을 하면 탄핵을 모두 기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저 탄핵 공격에 대해서. 이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 10년 전 일입니다. 민주당이 가장 대표적으로 검사들의 사건 조작을 거론을 할 때 이 안동완을 거론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탄핵을 했던 겁니다. 처음으로. 탄핵을 했는데 실패한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단호하게 기각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또 판사도 탄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그 드루킹 사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조국에 대해서 이 재판부에서 엄정한 판결을 내리자 판사들을 좀 공격할 목적으로, 판사들을 협박할 목적으로 3년 전에는 판사 탄핵안까지 또 통과를 시켜서 헌법재판소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당시에 그 판사가 이미 옷도 벗고 해서 각하를 시켰습니다. 거부를 했습니다. 탄핵, 지금 탄핵안 또 내놓은 게 있습니다.
수원지검에 이재명을 수사하는, 이재명에 대한 각종 이 비리를 수사를 하고 있는 수원지검 검사에 대해서도 지금 민주당은 탄핵을 해서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입니다. 민주당 뭐 탄핵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검사들 탄핵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판사들도 물론 탄핵하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들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을 했는데 뭐 실패를 했습니다. 방통위원장도 탄핵하겠다라고 해서 방통위원장이 옷을 벗기도 했습니다. 탄핵 남발 사건입니다. 이 탄핵의 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제 중심을 잡았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안동환 검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10년도 더 지난 사건을 지난해에 이재명 때문에 끌어와서 검사를 탄핵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거부를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고 헌법재판소의 이 탄핵에 대한 이 판결, 단호한 거부,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여론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제 유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 배심원단에 의해서 유죄 선고가 어제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성추문, 입막음 뭐 이런 의혹들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뭐 회사에서 회사 재무제표를 뭐 조작을 했다 뭐 등등의 이 성추문,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1억 7천만 원의 돈을 준 것, 10년 정도 논란이 된 겁니다. 34개의 혐의로 기소가 됐다. 그런데 배심원단 판결에 어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최종 1심 판결은 7월 11일 내려지는데 그 나흘 뒤에는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런 뭐 성추문 부분도 있고 각종 비리 부분도 있고 또 트럼프의 이 전 세계 이 정치의 방향,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트럼프와 비슷한 것이 이재명입니다. 미국의 경우에 이 트럼프가 1심 판결이 내려지면 물론 1심입니다. 뭐 2심, 3심 앞으로 계속 트럼프가 하게 될 겁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게 되면 이게 공화당 그 대통령 후보 선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미국 대통령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이게 언제나 비교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재명 지금 뭐 굵직굵직한 3가지 재판을 받고 있고 또 굵직한 2가지 검찰 수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기소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은 자기가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이 당대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하면서 당헌도 바꾸고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걸 민주당이 그대로 이재명에게 끌려가느냐, 언제까지 이재명에게 이렇게 휘둘릴 것이냐. 이재명의 1심 판결도 곧 오는 7월쯤이면 위정교사 1심 판결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이재명의 다른 건 몰라도 위정교사와 선거법 위반 이 재판은 대법원까지 모두 판결이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이게 민주당 내에서 대선 후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게 미국의 트럼프와 비교가 되면서 관심을 끕니다. 미국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성추문 관련해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는 7월 유죄로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미국 대통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재명 때문에 유심히 더 지켜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또 하나는 이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노태우의 딸이죠. 노소영이 이혼을 하는데 어제 2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1조 3,800억 원 노소영에게 재산 분할을 하라, 또 이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뭐 이제는 재산 형성에 이 부인도 배우자도 절반 가까이를 인정하는 것이 재산 분할을 할 때 이제는 뭐 35%를 분할을 한다, 50%까지 앞으로 분할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재산 기여도 간접적인 재산 기여를 했지만 그래도 이걸 완전히 인정을 한다, 그런 추세입니다. 뭐 그건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배우자,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은 뭐 원래부터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런 특유 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특유 재산이 아니라면 분할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이고요. 이 최태원과 노소영의 이혼 부분, 뭐 여기에는 일부 일처제 이야기, 또 최태원이 바람을 핀 것, 뭐 이런 것들 많은 뭐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런 재산 분할, 이혼 때에 재산 분할 때문에 이 젊은 친구들은, 새로 결혼하는 친구들은 이 아예 처음부터 이 부부가 따로 재산을 관리를 한다. 자기 재산을. 그래서 뭐 재산 분할할 것도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반반씩 부담을 하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그게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뭐 그래서 우스갯이야기로 뭐 정말 생필품 이걸 누가 살 것이냐. 그러니까 전체 생활비에 포함되지 않는 그게 이제 남편이 주로 쓰는 용품, 또 부인이 주로 쓰는 용품일 경우에도 이걸 분할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젊은 층들의 그 우스갯 소리까지가 나올 정도로 엄정하게 요즘의 젊은 층들은 분할을 한다. 또 이 이혼할 때의 재산 분할 때문에 이게 결혼을 머뭇거리게 하는, 젊은 층들이 결혼을 머뭇거리게 하는 소극적이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것보다도 가장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이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심과 비교해서 이 위자료나 분할 재산이 20배가 늘었다. 뭐 1조 4천억에 가깝다라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 위자료는 뭐 최태원이 잘못했으니까 이 위자료는 책정이 됐다라고 보고요. 이 SK 주식을 분할을 하는데 이걸 35% 정도 인정을 해서 이게 1조 3천억 정도를 분할을 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분할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에 맡겨놓은 300억, 소위 노태우 비자금입니다. 이게 지난 과정에서 재판에서 문제가 됐던, 노태우 비자금이 재판에서 문제가 됐죠. 그 당시에 4,100억 원입니다. 드러난 것은. 노태우가 이 가운데 2,628억 원은 추징이 됐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300억이 있었다. 뭐 이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현 전 회장, SK 회장에게 이 300억을 맡긴 것이다. 재판부가 이걸 들어서 이 300억이 인정이 된다. 여러 가지 메모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인정이 된다. 그래서 재산 기여가 훨씬 컸다. 그러니까 최태원이 주장을 하는 이 물려받은 특유 재산, 이 주장이 성립이 될 수가 없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들어왔고 또 노태우 정권 시절에 SK가 많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 정경유착이 있었다. 그런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이 특유 재산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고 물려받은 재산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고, 지금의 SK 주식은 배우자와 함께 재산을 형성했다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이 4조 가운데 35% 1조 4천억 정도를 분할해야 한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걸 제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태우의 300억은 비자금이라면 이건 범죄 수익입니다. 범죄 수익. 이 범죄 수익이 인정이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정부에서 환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범죄 수익을 인정을 하고 노태우 정권 시절에 정경유착, 불법입니다. 불법 정경유착을 인정을 하면서 노소영이 재산에 기여를 했다.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다. 그래서 이 1조 4천억을 재산 분할을 하자. 이게 논리적으로 맞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범죄 수익은 환수를 해야 합니다. 뺏어야 합니다. 그런데 뺏지 못한다면 어떤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맞지, 이걸 근거로 해서 이런 범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서 지금 노소영에게 돈을 재산 분할을 이렇게 하자라는 것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최태원이 바람을 피고 뭐 최태원이 노소영에게 굉장히 잘못하고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최태원이 뭐 굉장히 일부 일처제를 훼손했다 뭐 이런 것 모두 인정이 됩니다. 최태원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노태우의 범죄 수익, 정경유착, 이 범죄를 근거로 해서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으니까 노소영에게 1조 4천억을 재산 분할을 하라.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느냐?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뭐 전두환이나 노태우 같은 경우에, 노태우는 그래도 재산이 많이 추징이 됐습니다. 전두환은 뭐 거의 추징이 되지 않았습니다. 1,000억이 채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 법정에 나와서는
29만 원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전두환이든 노태우든 또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대해서 찬반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노태우가 가장 잘못한 것은 이 돈 문제라고 봅니다. 이 돈 비자금 부분입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정치 풍토가 비자금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게 문제가 됐는데도 추징에 협조하지 않은 것, 특히 전두환 같은 경우에 깔끔하게 모두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 이건 누가 뭐 어떤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건 잘못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 뭐 누구도 찬성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건 그렇고요. 최태원 회장 이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예 이 300억, 그러니까 노태우 비자금, 노태우 정권 때 뭐 혜택이 있었다면 재판정에서 어제 노태우 정권 때 오히려 피해를 봤다 이런 주장을 했던데, 아예 뭐 이 부분을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이 인정되는 것이 뭐 1조면 1조다. 그걸 아예 SK가 사회 기부를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혜택으로 인한 돈은 모두 사회 기부하겠다. 아직 최종심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분할은 하지 말자. 재산 분할을. 다른 재산 분할 영역은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노태우 비자금 범죄 수익입니다. 이 부분은 뭐 아예 인정이 된다. 이건 사회 기부를 하겠다. 사회 기부 뭐 1조 1000억 뭐 요새 참 돈이 아닙니다. 이거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방법은 어떻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노태우 정권의 그 범죄 수익 비자금 정경유착 불법입니다. 노소영이 왜 이 혜택을 누려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법적인 건 아닙니다. 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데 노소영에게 이 돈이 가기보다는 SK그룹에 있는 것이 맞고 SK그룹에 있는 것보다는 사회 기부를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걸 지금 법적으로 추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아무리 추정을 할 수가 없고 뭐 아무리 오래된 이야기라고 하지만 어제 판결입니다. 재판. 판결에서 다른 건 모두 뭐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노태우의 비자금 때문에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다. 그래서 그 돈을 분할해서 노소영에게 주라. 이 판결은 제가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이건 비논리적입니다. 상식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